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투자전략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도 역시 이사님 분위기와 어울리게 네, 굉장히 심오하네요. 시장 성격의 변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의 성격이 많이 한것 이미 변화한 것 같은데. 변화가 상시화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게 변화라는 거를 잘 다루는 게 옛날보다도 더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변화의 폭이 최근에 또 한 단계 좀 이렇게 성격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네. 있습니다. 이사님을 위해 저희가 멋진 칠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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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서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요. 네, 네, 네. 네, 오늘 얌전히 저희 둘이서 수업을 받는 자세로 이사님의 강의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할까요? 네, 네. 해주십시오. 네. 네. 어떤 걸로 시작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네. 네. 시장의 첫 색깔이- 출발이 뭔가요? 저 출발이요? 네,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과거로부터 시작하시나요? 현재로부터 시작하시나요? 지난 방송 때 7월 21일 날 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색깔이 잠시만요. 색깔 하얀색으로 네. 해야 되겠죠? 전문가스러운 하얀색으로 해주시. 네. 이사님의 모습이네요.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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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올해의 시장을 제가 7월 21일 날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S&P의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왔는데 지금의 현재 확률은 50% 위에를 제가 처음에 너무 낮게 그랬더니 맞아요. 한상희 연구원님이 똑바로 하시라고 해가지고 지적하셔가지고 그랬습니까, 제가? 네. 병력이 저 요즘. 그림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영역이- 밑으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이거를 거랑 제가 너무 이렇게 그렸다가 네. 네. 공평하게 위아래 똑같이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꾸고 그랬었는데 네, 네. 네. 3개월이 지났네요. 예,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이 지나서 실제 지금 현재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된 게 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시장의 현재의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주식 시장만을 가지고 이제 그냥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라고 주식 시장만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현재 금융 시장은 주도권을 주식 시장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채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절대적으로 채권 금리가 빠지면 주식은 오르고 그 부분을 지금 1년 내내 해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그래서 채권의 그 금리를 그리면 이제 주식하고 좀 다르니까 채권의 가격을 가지고 그리면 그냥 뭐 거의 비슷하게 갔죠. 뭐 어느 순간인가 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지금 돼 있는 게 채권에 이게 좀 헷갈리니까 제가 지금 이건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건 주식이라서. 이게 이제 채권의 실제 모습이라서 사실 올해는 채권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주식 시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죠. 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크게 줬던 것은 또 6월 달까지 이 구간으로 좀 나뉩니다. 왜 그러냐면 6월부터는 하나가 더 생긴 게 달러 인덱스를 여기다 그려보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 부분의 영향이 이 시점 이후로는 훨씬 더 이슈가 커져서 네. 우리가 많이 겪었던 런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달러의 킹 달러라는 단어가 요즘은 많이 회자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도권이 환율을 이해한 상태에서 금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주식만 보는 것으로서는 크게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한데 제가 오늘 제목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성격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혹은 1년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인간은. 네. 그래서 이 패턴이 당연한 거야. 이게 맞아라고 하는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빠지면 주식은 올라. 그게 최근에도 지금 어제도 나스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보시다시피 주식 시장의 움직임과 채권 시장의 움직임 간에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네. 이 벌어진 부분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발생하는 사이에 달러 인덱스는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 두 부분이 기존하고 움직임이 다른 영향을 주식시장에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보기에 하시는 분들이 별로 드문 것 같아요. 뭐 없진 않겠죠.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점에서는 런던 사태가 커지는 시점을 통해서 굉장히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옐런 장관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동성 리스크를 들고 나왔어요. 유동성 리스크면 돈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뭘 만기가 됐을 때 뭘 못 차는 이런 느낌의 유동성 리스크인 거죠.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달러 채권의 달러 시장의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미달러 네. 채권의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미달러 채권의 유동성 리스크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스템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을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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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유동성 리스크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까지의 그 기본적인 확률을 크게 안 봐도 되는 상태에서 채권과 환율과 주식시장이 어떠한 일정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유동성 리스크가 나타나고 런던에서의 그 사태가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베이스적으로 비중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과 환율과 그 주식시장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변화를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기존에 인과관계로 보던 것들을 상관관계로 전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이 당시에 보면 이때 채권 금리가 더 크게 상승했던 네. 이유가 저 부분이 달러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일본이 달러를 매도해서 무언가를 채울 거야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점점 하나둘씩 커지면서 채권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약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채권이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3 정도가 최근에 보였던 위쪽인데 네. 이 부분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브노멀한 리스크를 반영하느라고 저까지 금리가 갔었던 것이고 네. 반대로 지금 어제 금리가 4%였죠. 10년짜리. 0 몇인가만 그랬을 겁니다. 4.007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네. 근데 이 금리를 더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페드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가가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4%에서 뭐 3.7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확률이 되게 적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리는 4.3에서 4% 사이에 밴드를 형성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채권이 밴드를 형성한 상태이고 환율도 114였나요? 114에서 지금 110 네. 밑으로 잠깐 114였죠. 이게 114였죠. 네. 지금 110에서 뭐 그 살짝 아래로 사이인데, 위로 예, 왔다 그래서 갔다. 네. 109 정도일 네.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밴드도 지금 저 밴드를 형성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뭔가 신호 기능을 주기도 가격 레벨로도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인과관계를 줄 수 있는 환경이 개념적으로도 어려워졌고
가격의 밴드 상으로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자체 로직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네. 최근에 됐었던 거고 그 부분이 저는 월요일부터 시장이 반등하는 로직에서는 일정 부분 지금 주식시장이 자기 자체 로직만으로서 많이 빠져 있는 밸류에이션 로직 이런 부분들이 작동해서 지금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반등의 이유가 과거에 하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패턴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만약에 네. 그냥 금리가 내릴 때 네. 주식이 오르는 거를 네. 그냥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네. 유가증권을 동시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은 유가증권 매수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희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상관이 이렇게 어렵게 보지 말고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오늘 내가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야지 이러면 금리 빠지고 주식 오르는 거고 네. 하나 둘 다 팔아야지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는 나는 둘 중에 뭘 사는 게 나을까로 고민하는 시기로 바뀌는 거로 그냥 해석할 수는 없는지. 그게 네. 만약에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지금 한상희 연구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면 평상시대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요. 네. 이사님 요즘에 리스크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유동성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를 한번 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리스크는 대체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산은 있는데 네. 사줄 돈이 없어서 현금이 시장에 별로 없는 리스크를 유동성 리스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때 흑자부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버는 그 부분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내고 있지만 자금이 제대로 돌지를 않아서 흑자인 상태에서도 부도가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시스템 리스크는 정부나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의 시장 기능이 너무나 약해지거나 없어져서 지금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에서 네. 증한 기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인데 시장 기능에 이것은 거의 없어져서 전체의 문제, 둘 다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네. 전체 경제의 문제이긴 한데 이건 시장 기능 자체가 아예 없는 것, 이 부분은 돈이 돌지 않아서 네.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갈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로 끝났습니다. 네, 안 네, 된다는 네. 거죠. 왜 안 되냐면 이걸 비유를 드려볼게요.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물. 네, 그냥 물이라고 액체라고 네, 물. 네. 액체가 되겠죠? 수증기, 네. 기체가 되겠죠? 고체. 네. 우리가 무엇인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흐르고 경제도 움직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과열이 되면 굉장히 빨라지고 네.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지고 이러한 기체처럼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제 이런 상전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반대로 안 좋아지고 하게 되면 단단하게 얼어버리고 지금 네. 유동성이 돌지 않는 부분처럼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네. 고체 같은 상태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변화의 시점 이전에는 물과 액체처럼 시장이 움직였는데 네. 최근에는 저 유동성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방식이 고체처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체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일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커져서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을 늘리고 네. 기존에 작동했던 부분 중에서 무언가 앙작동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네.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경험이 긴 분들은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서 네.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변화의 시점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그냥 지난 상반기 때
계속 이랬으니까 이랬어. 작년에도 이랬으면 이랬어. 그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단적인 예를 2년 정도를 길게 보시면 2년 정도면은 작년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주시장이 굉장히 셌죠. 네. 그 굉장히 센 구간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금리가 그렇죠. 처음에 오를 때는 주가가 보통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경기가 네. 좋다는 뜻이었으니까. 예. 저는 뭐 그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도 금리가 내려간다고 주가가 올랐고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랐어요. 네. 이게 작년 2021년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이랬습니다. 2020년. 20년 그렇죠? 네, 네, 아, 네, 20년.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뭐였죠? NFT 같은 거 막 네. 주식 막 올리고 한 메타버스. 그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못 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얘가 기체가 돼 있으니까 네. 그냥 밸류에이션만 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1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벌여서 지금은 기본적인 상태가 시장이 고체 같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 이제 안 움직여요. 네.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성격 변화를 이러한 부분들로 자기만의 툴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관점을 만드시면 시장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희처럼 업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일일이 다 따지면서 대응하시는 거 불가능하고요. 네. 이번에 2년 정도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희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네. 여러분들 이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70%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네. 유튜브에는 이미 90%, 95%의 정보가 넘쳐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만들어야 돼요. 일일이 정보를 따라다니려 하다 보면 그냥 계속 따라만 다니고 있게 됩니다. 네. 수익은 안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 네. 금리가 자산 네. 시장에서 중력과 같다라는 그 표현과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는 것 같네요. 금리가 저금리일 때 좀 기체처럼 움직이는 게 많았다면 금리가 그렇죠. 강해지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인 부분은 굉장히 사이클 경제에 기반된 이론들을 많이 쓰시고 네. 지금 그러한 방식의 해석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처음 나와서 이렇게 사이클을 그렸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주식시장에 선행성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된다라는 이 그림을 이제 그렸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경기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경기를.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니까 사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하시고 이러한 그 방식 안에서 근데 저는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페드가 나오는 정책들은 보시다시피 이번에 금리를 오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옆으로 굉장히 시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이걸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페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을 경기 사이클 순환 이론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이게 이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주식을 산 게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의 가능성을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 못 하는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KB 증권에서 낸 매크로 자료는 보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이번에 넣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사이클을 근거로 안 하는 저랑은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들을 잘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는 지금은 오래 한 사람이나 새로 한 사람이나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2008년도를 어려웠던 시점으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는 너무 경제 이론이 아닌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의 변동성은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변동성보다 볼은 크겠죠. 네. 그렇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네. 그럼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대로 2008년도 때는 S&P의 변동성이 S&P의
볼이 트레저리 본드의 볼보다 높았어요. 네. 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 나누는 것처럼 지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역사상 최고치에다가 한상희 연구원 잘 아시는 그 공대 용어로 따지면 표준 편차가 2 스탠다드 네. 디비에이션 3, 4까지 증가 있잖아요. 이건 한 번도 역사상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적이 없는 변동성이잖아요. 100년 안에는 있나요? 100년에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안 돼요. 네. 그전에.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한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채권의 변동성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요. 채권의 변동성 지표가 2008년도 S&P 변동성보다도 높아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네요. 네. 이 변동성의 이유가 이러한 지난 상식을 가지고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이라고 하든 새로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든 전혀 다른 환경인데 같은 잣대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진 곡선을 줄자밖에 나는 모른다고 줄자로 자꾸 계속 대고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기존에 아까 한상희 연구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기존 순환 이론에서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채권이 약하고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이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생기는 이유가 지금은 약간 6개월 단위 정도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주식과 채권이. 네.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해석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경기 순환론을 가지고 이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움직임의 이유는 경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펀더멘탈이 이렇게 현상을 만들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해석은 펀더멘탈이 아니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정부에서 유동성을 늘리면 채권과 주식이 같이 세고 줄이면 같이 약하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지금 제 설명이 안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맞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비중이 이때는 이 당시의 세상에서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펀더멘탈이 한 50 정도 되고 유동성이 한 30 정도 되고 센티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제가 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보이나 봅니다, 그럼. 네. 지금은 유동성이 한 60, 나머지가 한 20, 20 이런 식으로 비중이 바뀐 구조가 바뀐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해야지. 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그러니까 들어오느냐 기본적으로 나가느냐.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세상의 변화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네. 켄 피셔가 주장한 대로 장기. 항상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쪽에 더 가까워서 네.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최근에 거니까. 1년간의 흐름은 이사님 네, 설명해 주신 맞아요. 그 유동성으로 상당 네. 부분 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한상희 연구원이 지금 변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 변화가 없다라는 표현은 변화가 메이저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한 70에서 80%가 되고 네. 변화가 없는 부분, 변화하는 부분이 한 20에서 30%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보고 가면 돼라는 부분을 표현하셨겠죠. 캠피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해 예를 들어 채권하고 주식이 둘 다 약했으니까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하면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네. 역사를 찾아내서 아니다. 옛날에 네.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네. 그걸 연차로 봐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런 일이 그렇죠. 있다. 이런 주의예요. 그분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비슷하고 그거는. 세상의 모든 자기의 생각의 증거는 찾으면 다 나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찾아봐. 네. 여기서 찾아봐. 해서 다 나옵니다. 네. 생각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거는 마음만 먹고
그 독하게 마음 먹었냐의 차이지 열심히 하면 다 나오고요. 생각의 증거는 그게 나갔다고 해서 구조를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저는 그거는 좀 구조가 안 바뀔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봉건 제도 하에서 살고 계셨다면 지난 100년처럼 안 사실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300년 역사를 보면 한국 전쟁에서 지금 할아버지 세대로 살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안 사셨을 거잖아요. 아니 이제 미국 주식은 역사가 워낙 기니까 네. 미국 주식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를 할 때도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그 간에. 예외 기간이 네. 아주 길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기간에 잘 견뎌서 해보자라는 이제 주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약간 설명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지금은 되게 저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렇죠. 쭉 가면. 이쪽은 네. 이제 리스크고 이게 자산 수를 늘려서 네. 네. 이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체계적 위험은 그걸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와 관련된 리스크고 이 부분은 부분과 관련된 리스크인데 지금은 비체계적 위험으로만 해석하는 것에서 이쪽으로 지금 서로 이게 이런 지금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환경이 변화했다는 건 이 범위에 있다가 이 범위로 지금 이동했다라는 네.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은 전체인 거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내가 해봐서 괜찮아 이런 거 없습니다. 네. 한 번에 죽어요. 한 번에 잘못 대응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리감과 자기 포지션이 얼마나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인가. 각자 사람한테마다 다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이 있는 분한테 체계적 위험이 왔을 때와 지금 신용으로 2억을 빌린 사람한테 그렇죠. 오는 체계적 위험은 그게 완전히 동일한 체계적 위험이라도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전보다 더 조심하고 네. 해석을 하는 방식도 기존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채권에 대한 변동성을 말씀드려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저는 시나리오는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50, 20, 30 정도로 네. 지금을 확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0은 뭐 체계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확률을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차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50은 아까 설명드렸던 환율과 채권이 밴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옆으로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인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30%의 이 하락 확률은 이러한 상태에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면 밸류에이션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빅텍의 실적에서 어제도 나타난 부분인데 실적 플러스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떨어져야 이 폭이 여기서는 이제 나올 수 있지. 주시장이 이미 많이 비체계적인 위험은 안 좋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단계는 아닐 거예요. 네. 하지만 얘가 껴들어가면 S&P가 지금 현재 1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13배 정도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보는 밸류에이션이 13배인데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10에서 11배까지 갔습니다. 네. 2008년도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배에서 10배까지는 밸류에이션만으로도 30% 3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위험하게 보거나 좋게 보거나 갈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확률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이 발생하게 된, 그러니까 7월에 나오셨을 때랑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이 네. 체계적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 된 그 트리거는 뭐였을까요? 그 트리거는 지금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체계적 위험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네. 어떤 요인 때문에 이걸 고민해야 된다면 그 네. 요인이 해소가 되는지 더 네.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네. 질문입니다. 지금
시스템 리스크나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그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2008년도 때 은행권들은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놔서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체계적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규제가 상당히 네. 강화되어 있었고 네. 리스크 관리도 은행권에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 주로 이제 펀드들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PEF나 이런 것들. 여기까지 보는 분들은 체계적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의 범위까지 보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까지 보는 사람은 네. 뭐라 잘 살려면 살려면 살고 싶으면 조심하라고. 네. 살고 싶으면 조심하고 난 조심하라고. 얘기했어. 네. 이렇게 세상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장 큰 유동성의 증가와 그 부분들을 활용한 주체는 은행도 아니고 비은행도 아니고 네.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한 몸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장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한 주체예요. 얘네들이 활용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거고 얘는 막아놨으니까 이쪽은 거의 안 간 거고 이렇게 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주체를 다 더한 부분은 지금 굳이 저번에도 뭐 늘 요즘 이제 이 차트 익숙하시잖아요. 이 유동성 증가 차트.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문제가 하는 부분이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자기가 유동성 문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를 보면서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너무 범위가 좀 좁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설명하기 좋으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환율 시장하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환율 시장을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을 깊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개를 지금 현재는 다 보는 게 아까 전에 시스템 리스크의 전환 과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이 범위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제가 아니라 미국의 재무장관, 미국의 페드의 파월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위험이 있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정부의 위험이 생길까요?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결국 정치인이 결정하면 끝나는 일인데 돈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래도 논리가 필요는 하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우리가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아까 그 증거에 대해서 얘기 나눴듯이 지금 그게 터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증거를 찾으면 계속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미국의 민주당 굉장히 높은 고위 임원이 파월한테 공개 편지를 보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위험해서 너가 금융시장 시스템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라는 네. 공개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이 크니까 네. 1970년대에도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이걸 네. 여러 번 했는데 네. 지금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네. 최소한 이건 나올 거다. 네. 그럼 이게 나오니까 이때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 나올 수도 있지 않아? 네. 라는 생각도 하시고 하는 거든 증거는 다 찾으면 나옵니다. 반대로 조심스러운 사람은 파월이 지난달에 정치인들을 대상으로만 한 그 회담 그 컨퍼런스에서 볼커 때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네. 정치인들한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한 이 움직임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움직임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파월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겠네. 그러면 시장을 어렵겠네. 유동성이 안 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 있는데 이게 더 강하게 작용할지 이게 더 강하게 작용할지는 계속 가면서 그 확률을 계속 조정을 해줘야지. 지금 이러니까 이래 한 번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상황들을 계속 여러 가지를 더하면서 계속 확률값을 변동해 가야죠. 네.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스템 리스크가 네. 현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조절을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그거는 기대가 하죠. 지금 꽤 시장에 있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있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환경이 더 어려워졌어요. 네. 환경이 더 왜 어려워졌냐면 길게 금리 차트를 보면 네. 1980년대가 네. 이제 미국 금리 고점이죠. 예, 미국 네. 10년물인데요. 금리 고점이었고 이게 이제 2008년도를 제가 그린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서브프라임이 아니 저기 코로나가 코로나? 터졌을 네. 때 그다음에 20년 네. 이렇게 그린 건데요. 네. 공교롭게 지금 금리가 2007년 고점 금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한 네. 그 정도가 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구간에 계속 그렇게 작동했던 경기 사이클에 이론을 적용해도 가장 긴 사이클인 기술 변화 사이클이 50에서 60년이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을 적용하고 실제 테크와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넣으면 미국 금리는 2008년까지 60년을 그리면 1950년부터 해가지고 이 60년 사이클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실제 그 기술이 발전을 했고 사용됐고 근데 이 다음에는 경기 사이클 이론을 계속했으면 금리는 장기 금리는 계속 이렇게 갔어야죠. 네. 근데 안 갔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왜 안 갔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경기 사이클 이론을 근거로 삼는 분들은 스스로한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고요.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면서 이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안 하겠다 하고 스스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이 많았던 유동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끌고 가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웠던 부분이 겹치니까 아예 이 부분은 패권에 대한 로직이 있는 부분인데도 스스로 발표했어요. 누가 발표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는 유동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여태까지 서브프라임에서 발생한 문제 이 구간 동안 누적되어 있는데 다 문제를 유동성이라는 커튼으로 네. 덮어놨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 해냈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 또 덮어. 유동성 2. 네. 또 덮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금리가 내려왔다가 이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경기 사이클 이론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 이 방식으로 경제를 돌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경기 사이클 이론은 이제 빅테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사이클 산업의 비중이 떨어지고 비사이클 산업의 비중이 늘어가면서 이제 경제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미국이 더 어려워졌는데 이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내 대응 방식이 없어. 네. 내 대응 방식이 없으니까 일단은 유동성이라는 커튼으로 가리고 끌고 가자. 아니 1등이 스스로 내려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끌고 가지. 그런 상태를 지속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은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중국과 러시아라는 부분의 움직임이 너무 달라져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탈세계화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2008년에 양적 완화를 할 때랑 네.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이건 디플레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는데 쓰다 보니까 느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도 해결책은 없는 상태에서 덮었는데 지금은 이 과잉 유동성이라는 숙취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방법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디플레 구간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진짜 유동성 때문이 맞냐,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 러시아가 사실 기여하는,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만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해결하는 게 아닐까 해서 유동성의 주식과 채권이 다 같이 지금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요 쪽은 그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영향을 줄 텐데 지금 유동성은 수요 쪽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러한 탈세계화는 공급 쪽에 영향을 그렇죠. 주는 부분이 커서 이 양쪽 부분에서 다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주니까 얘라도 줄여야지라고 하면서 정책을 쓰다가 이게 금리 인상과 QT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쓰다가 근데 야 이거 쓰다가 야 이거 저기 뭐야 구더기 잡으려다가 장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상황이 된 초과상관 거죠. 태운다고요? 초과상 뭐라 빈대 잡다가 빈대 잡다 초과상관 그렇죠. 태운다고. 네. 빈대 잡다가 네. 그렇죠. 시스템이 초과상관이군요. 네. 초과상관 네. 태우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조절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조절론이 나오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은행권, 비은행권, 비은행권, 정부. 정부. 네. 이 게임의 핵심은 얘가 키플레이어잖아요. 네. 근데 이 키플레이어가 이 우려가 생기니까 이 문제의 게임을 하나의 정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부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이게 아, 오징어 게임이라고 쓰셨네요. 네. 네. 이번 시간. 쓰실지. 이번 시간은 네. 또 방송 나오죠 거기서. 네. 이번 시간은 시스템 리스크라는 오징어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 게임에서 가장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번 우리 오징어 훌륭하신 게임은 카나다는 선수가 국가인가요? 네 선수죠. 캐나다 카나다는 선수. 네. 이번에 금리를 올릴 때도 먼저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를 조절하는 것도 75를 한다고 했던 거에서 50으로 최근에 가장 먼저 나온 것도 카나다죠. 카나다는 난 이 게임에서 우위가 있어라고 해서 지금 카나다는 열심히 그 게임을 하고 있고 미국은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네. 제일 큰 몸통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딜레마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은 상황이겠죠. 저는 오징어 게임 참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면 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번 사실은. 아니에요? 1번 선수? 아니 1번도 아니고 그냥 이병헌이요. 지난 게임 우승자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패권이라는 건 네, 이게 지난 게임 우승자잖아요. 네, 우승자 네. 미국이네요. 그리고 영국은 그 전 게임 한 우승했던 100년 전 우승자. 예, 100년 전 우승자. 네. 예. 그럼 결국 최종 승자는 남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아니면 이병헌이 좀 오래 해먹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2008년도 때 중국은 5,000년 된 나라잖아요. 네. 네. 예, 300년 됐잖아요. 이 게임의 룰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때 얘네 옛날보다는 좀 안 되네 라는 부분을 느꼈는데 그래도 자기네가 그렇게 세지는 않고 뭔가의 중간 중첩 기간이 필요하니까 미국의 의사는 계속 들어주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 위기 동안에 계속 돈을 줬잖아요. 네. 지원해줬잖아요. 근데 돈은 돈대로 썼는데 돈 받은 유럽 애들이나 시킨 미국 애들이나 다 안 껴주고 바보 취급하니까 열 받죠. 그러니까 굴기를 2017년부터 했잖아요. 근데 또 굴기를 실적 해보니까 미국이 이제 정신 차리니까 네. 이게 막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상태인데 그래서 중국도 애매해서 이제 지키자. 2등을 지키자는 것 네, 같아요. 그냥 저는. 지키자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에 껴가지고 더 판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치는 어려움이 제가 50살 이잖아요. 앞으로 50년 저 지나면 우리 50은 안 됐습니다. 우리 죽을 네. 때까지 이거는 네. 단순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잘 판단하고 해석해야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참여자가 아니고 저는 가면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긴 하냐면 네. 저희가 저 세상 갈 때까지는 그냥
미국이 그냥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고려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뭐 이번 사실은 게임을 그런 종료할 의사가 생각은 있으면 해요. 저는 약간. 그 예. 그거의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전 세계가 됐든 미국이 됐든 미국이 크니까 어떠한 체제가 붕괴하려면 이 얘는 빼고 그냥 뭐 경쟁자가 있으니까 이제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라고 할게요. 미국이 이 게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우위를 지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 게임에 지금 뭔가에 문제점들이 막 여러 가지가 생긴 게 계층 문제도 가장 심각하고 그렇죠. 인종 문제도 얘네들의 그 강점이기도 하지만 다인종 문화라는 게 네. 그게 또 약점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남녀 문제도 뭐 적지 않겠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등등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가장 세기 때문에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얘네들의 공격 때문에 얘가 지는 거는 역사에서 거의 없어요. 네. 네. 모든 역사는 미국이라는 체제 안에서 이 상류층과 하류층이 이 문제 때문에 충돌하는 여기서 발생을 하지.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됐든 과거의 어떤 혁명이 됐든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문제되고 남이 쳐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이 의견에 동의하고 이 기존의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자체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돼서 이거를 공격하면 넘어갑니다. 네. 그 방식이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미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는 그림이 되려면 네.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어디가 좀 따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국은 이제 인구도 앞으로 줄 거고 일할 사람도 없고 근데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긴 한데 미국 애들이 정말 참 이렇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또 똑똑한 또 다른 인종을 엄청 또 챙겨줘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인지. 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소수의 네. 정말로 스마트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집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타성을 뭐랄까, 그렇죠. 자기 이기가 아니라 네. 이타적으로. 네. 이게 겹쳐버리면 이 시스템을 이길 수 없어요. 네.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이거는 다수결이거든요. 네. 네. 이건 대중의 힘을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트러블은 많지만 지속성이 더 있다라는 것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이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해결 방식이.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로 따지면 이거는 버텀업 방식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탑다운 방식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이 민주주의의 본류로 지금 인정을 받긴 하는데 네. 미국은 상원의원 선거도 3년에 2년에 3분의 1씩만 바꾸고 네. 대통령 선거도 간접 선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조지 워싱턴과 그 파운딩 파더들이 만들 때 민주주의를 전부 인민들한테 안 주고 적당히 잘라놨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끌고 왔다 여기까지 그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니고 네. 약간 그렇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이제 미국의 문화랑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그 미국의 지금 현재 그 백인들 중에서 인정 못 받는 백인들 네. 이 현재는 지금 그 이게 노동자, 네. 월드 이코노미 네. 이것과 연결돼 있다라고 지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이고. 근데 이 부분이 미국이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 바보들아 이거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캐치프레이즈 알고 계시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할 텐데 그 전에는
미국은 엄청 옛날이군요. 엄청 옛날에 했잖아요. 이 고 웨스트는 다 백인들이 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백인들이 했는데 이 백인들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이상한 애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서부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부 개척이 확장이 되면서 미국 전체 개척으로 이어졌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네. 속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워싱턴과 그쪽에 있는 동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 영국과 싸웠던 것도 이 다 부동산 하는 개발자들, 조지 워싱턴도 부동산 개발업자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이러한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이권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건데 이 땅과 개척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착취와 자기네들만 이 상위층만 챙기고 나머지들을 인정 안 한 것들은 역사 처음 1700년대 형성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됐을 뿐인데 항상 괜찮고 먹고 살 걸 나눠 가질 때는 부각이 안 돼요, 문제가. 근데 내가 저런 말을 계속 들어도 이제는 내가 생존에 유리하지가 않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튀어나오죠. 근데 미국이 구조적으로 그거를 뒤집기가 너무 힘들게 해놨거든요. 선거도 나눠서 그쵸, 하고 그쵸. 대통령도 막 선거인단 독식 제도를 하고 그쵸. 이래가지고 네. 그거를 탁 막아놓을까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아주 센 혁명이 없으면 미국이 그냥 지금 이대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오랜 그쵸. 기간 동안. 이 텍사스가 대표적으로 그 구조에서 아예 주가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는 미국의 지금 그 선거 체제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얘네들의 그걸 아예 정말로 그걸 인정하다 하더라도 미국은 탑다운 방식도 있고 버텀업 방식도 있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와 네, 진짜 지배층. 네. 이 두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는 이런 그렇죠, 식으로만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얘네들의 두 힘이 함께 지금은 위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라고 하면 네. 이쪽과 싸울 때 유리하겠죠. 구조상. 미국 이런 그 고 웨스트 역사까지 들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저희가 네. 시간이 일부에 지금 8분, 7분 7분, 남았어요. 7분. 7분 네. 남아서 네.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네, 거를 하세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새로운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최근 3개월 사이에요. 네. 시스템 리스크가 약간씩 생길까 말까 하고 있는 정도까지 왔고 정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옛날처럼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약간 반등했는데 네. 이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는지. 아까 뭐 그냥 쭉 기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냥 쭉 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옛날처럼 사이클은 아니에요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자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는 네. 앞으로 정부가 그럼 그렇지.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할 거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채권시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5분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로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한테 필요한 건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생존 게임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 인내심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 방송을 나이대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솔직한 여러분들한테의 조언은 네. 절약입니다. 절약이요. 원화 채굴을 많이 하자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원화 지금 채굴. 네. 정부도 절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아끼고 뭔가의 문제를 남들이 터질 때까지 내가 뒤늦게 터지겠다. 내가 네. 해결 방식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해결 방식이 없기 때문에 순서에서의 내가 강점을 가지겠다라는 행동을 할 확률이 지금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버티기라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 인내심을 말씀드린 게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게임의 진행 강도가 1교시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이 3교시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굉장히 전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하실 부분들은 절약일 것 같고 이거를 투자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같이 빠졌어요. 그렇죠. 채권이 지금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네. 웬만한 데들은 다 뭐 4% 근처 어딘가를 줄 겁니다. 네. 투자할 만한 국고 채권이. 네. 그렇죠. 그리고 투자 등급 네. 채권은 지금 6%대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들은 지금 10%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채권이 이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둘 다 언제가 바닥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 네. 상태면 이 두 자산에서의 우위는 그다음에 우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채권이 갖고 있고요. 네. 논리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채권이 갖고 있다는 설명을 처음에 드렸어요. 네. 얘가 안 된 상태에서 얘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얘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먼저 지금 한 6%짜리 채권 사놓지. 이게 지금 현재 아마 투자자들 중에서 많이 현재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이쪽에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잘 돌아가고 이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유가 없는 분들은 지금 이걸 향해서 지금 12%에서 줄 테니까 돈 받으려고 하고 네. BW가 차환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바쁘게 힘들게 보내고 계실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터지는 부분은 주식이 안 좋아요. 네.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보다 주식이 먼저 좋아지는 게 구조상 지금 되게 어렵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보지 마시고요. 채권 시장의 수요가 안정되고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이제는 정리돼서 채권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을 쓰려고 해도 살 게 없단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실 때까지 이쪽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채권 시장의 안정성 이 부분을 먼저 지금은 선결 과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채권 그 가격 자체는 미국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약간 박스권에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그거는 일시적 안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맞는데 네. 이 마지막 시스템 위기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금리가 올라갔다가 지금 1.5%까지에서 4%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4.3까지 간 거는 이거는 유동성 이슈였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다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리세션 반영이에요. 네. 리세션을 반영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떨어지면 주식에 더 좋을 것도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채권은 이자를 받으면서 자본이득까지 생겨요. 네. 이쪽은.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주식 가격이 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겹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잡기 어렵고요. 이 부분의 신호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지는데 하이힐드 채권하고의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네. 네. 실제 기업들이 조달해야 되는 금리는 더 올라가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절대금리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이 현실화돼 버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지 리세션 신호가 나오지 절대 금리 레벨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에 포인트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커지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도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제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들었나 봐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자주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저희가 배우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전략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